인류가 화성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생존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는 밤, 행성 전체를 삼키는 먼지 폭풍, 그리고 쏟아지는 태양 방사선. NASA는 2030년대 후반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은 화성이라는 붉은 행성이 던지는 모든 위협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여정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최적의 조건에서도 3개월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자기장 보호막을 벗어나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의 무방비로 노출되거든요. 장기간 방사선에 쪼이면 암은 물론이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선 벽을 수소가 풍부한 물질로 감싸거나 선실 벽면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데, 더 야심찬 아이디어는 우주선 주변에 인공 자기장을 만드는 건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3개월의 여행 끝에 도착한 화성은 의외로 지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루 길이가 24시간 39분으로 거의 같고 자전축 기울기도 25도라서 계절 변화가 존재하거든요. 극지방 겨울에는 영하 43도까지 떨어지지만 적도 여름에는 35도까지 올라갑니다. 특이한 점은 겨울 동안 대기 속 이산화탄소가 너무 추워서 드라이 아이스로 얼어붙어 극지방 표면에 쌓인다는 거예요. 극지방 얼음은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하면서 신비로운 나선형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코리올리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승화 과정에서 엄청난 바람이 발생하고 이 바람이 화성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인 먼지 폭풍을 만들어내거든요. 화성 표면 사진을 보면 평화롭고 고요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먼지 벽이 솟아오르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이 먼지 폭풍은 단순히 한 지역을 덮는 게 아니라 행성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거대해질 수 있어요. 초대형 먼지 폭풍은 화성 3년마다, 즉 지구 시간으로 약 5년 반마다 발생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화성이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과거 화성은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물이 흐를 만큼 따뜻했는데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대기가 서서히 사라졌고 현재는 지구 대기량의 1%도 안 되죠. 대기가 희박해지자 화성은 열을 붙잡아 둘 능력을 잃었고 적도에 서 있으면 발은 23도까지 따뜻한데 머리는 0도까지 차갑습니다. 이런 극심한 온도 차이가 바람을 일으키고 화성의 날씨는 더 이상 물의 순환이 아니라 먼지의 순환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어요. 먼지는 화성에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대기가 열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희박하지만 먼지는 다르거든요. 화성에서는 매년 수천 개의 먼지 회오리가 발생하는데 태양이 지표면을 데우면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대기가 빈자리를 채우면서 회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오리는 수백 미터 너비에 8.5km 높이까지 솟아오르면서 먼지를 대기로 쏟아 올리죠. 더 흔한 방식은 도약 운동입니다. 화성 먼지는 정전기 때문에 서로 단단히 뭉쳐 있어서 쉽게 날아가지 않는데 큰 모래 알갱이들이 바람에 먼저 움직이고 이 알갱이들이 다시 떨어지면서 작은 먼지 입자들을 공중으로 튕겨 올립니다. 일단 대기로 올라간 먼지는 낮은 중력 때문에 몇 주, 몇 달 동안 떠다니게 되고요. 대기 중의 먼지가 폭풍을 촉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지 입자가 태양열을 아주 잘 흡수하거든요. 태양이 먼지를 데우면 먼지는 작은 난로처럼 주변 공기에 열을 방출하고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먼지를 날려 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통제 불가능한 과정이 지역적인 먼지 폭풍으로 발전하게 되죠. 다행히 화성의 먼지 폭풍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풍속이 최대 시속 97km인데 대기가 희박해서 실제로 느껴지는 힘은 훨씬 약하거든요. SF 영화처럼 우주선을 넘어뜨리거나
안테나를 부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07년 6월 28일 오퍼튜니티 로버에게는 평범한 화성의 날이었습니다. 임무 시작 1200일째 빅토리아 분화구로 내려가려던 순간 거대한 먼지 폭풍을 만났어요. 이 폭풍은 햇빛의 96%를 차단했는데 평소 700와트를 생산하던 태양광 패널이 가장 어두운 날에는 128와트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100와트 미만이면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하는데 배터리가 나가면 히터도 작동을 멈춰요.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은 처음에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7월 15일에 폭풍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낮인데 거의 완전한 어둠이었거든요. 다행히 8월 21일쯤 폭풍이 잦아들면서 오퍼튜니티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로버가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말 스피릿 로버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먼지 폭풍이 심해지면서 태양광 패널이 먼지로 뒤덮였고 대기를 통과하는 빛의 99%가 차단되었어요. 두 차례 청소 작업으로 잠깐 회복했지만 2009년 4월 스피릿은 트로이라는 곳에서 부드러운 모래에 빠져버렸습니다. 바퀴 아래에는 황산철 광물이 깔려 있었는데 응집력이 너무 낮아서 접지력을 확보할 수 없었어요. JPL에서 8개월 동안 구조 방법을 연구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었고 나사는 결국 이 임무를 고정형 연구 플랫폼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스피릿은 마지막 겨울을 맞이했고 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2010년 3월 마지막 신호를 보낸 후 영원히 침묵했죠. 지금도 스피릿은 트로이에 그대로 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채 붉은 모래 속에 묻혀서 화성 최초의 무덤이죠. 폭풍의 규모는 더 거대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남반구의 봄과 여름에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면서 지역적인 먼지 폭풍들이 합쳐져 대륙 크기의 초대형 폭풍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3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행성 규모의 폭풍은 더욱 신비로운데 과학자들은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에어로졸 광학 깊이로 햇빛 가용성을 측정하는데 화성의 AOD는 보통 0.5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구의 산불 연기로 낮이 밤처럼 어두워질 때가 AOD 7 정도인데 행성 규모의 먼지 폭풍은 AOD 9에서 12일까지 치솟으면서 빛을 거의 완전히 차단합니다. 2018년에는 이런 폭풍이 오퍼튜니티 로버를 덮쳐서 동면 모드로 전환하게 만들었고 극심한 기온 변화로 핵심 부품이 고장나면서 오퍼튜니티는 작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풍은 결국 스스로 소멸합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차단하면 지표면이 충분히 따뜻해지지 않아서 먼지를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폭풍은 스스로를 굶겨 죽이는 거죠. 2018년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 바람 소리를 실제로 기록했습니다. 서브우퍼가 필요할 정도로 낮은 주파수인데 이 소리를 들으면 기묘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행성의 대기가 움직이는 소리거든요. 흥미로운 건 착륙선 머리 위로 지나가는 얼음 구름까지 포착했다는 겁니다. 네, 현재 화성은 황량하지만 대기에는 미량의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화성의 대기와 날씨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화성 토양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2016년 연구진은 지구에 설치된 화성 토양 모사체에서 토마토, 호밀, 무, 완두콩, 시금치를 재배했는데 지구 토양보다 수확량이 약간 적은 정도였어요. 하지만 유기물을 첨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잘게 자른 풀을 넣어 비료를 주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과학자들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벽은 화성 토양에 풍부한 과염소산 칼슘입니다. 다량 섭취 시 독성이 있는 염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독이 바로 생명을 구할 열쇠라는 겁니다. 과염소산염은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서 액체물로 만들고 산소도 방출하거든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토양에 물을 흘려보내면 염소산염이 씻겨나가고
나중에 물과 염소산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염소산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사용하는 건데, 이 박테리아는 산소를 부산물로 만듭니다. 독을 먹고 생명의 기체를 뱉어내는 미생물이죠. 화성 탐사의 미래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제트 추진연구소가 개발한 인젠 UET 헬리콥터는 3년 동안 72회 비행하면서 17km를 날아다녔어요. 대기가 지구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비행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혁명적인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입니다. 스팟은 4다리로 걷는 로봇인데, 스피릿이 모래에 갇혀 죽었던 바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위를 넘고 경사를 오르고 심지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죠. 최고 속도가 0km/인 기존 로버와 달리 5.8km/h로 움직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자율성입니다. 인간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지까지 갑니다. NASA는 여러 대의 스팟을 화성 동굴에 보내서 독립적으로 탐사하게 할 계획입니다. 동굴은 매혹적인 장소예요. 시간이 멈춘 곳이거든요. 지표면은 바람과 방사선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지만 동굴 안은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되어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다면 그 흔적은 동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역설적이게도 화성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동굴은 방사선을 차단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먼지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든요. 미래의 화성 식민지는 지표면이 아니라 지하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 식민지를 상상해 봅시다. 2040년 당신은 화성 적처 용암 동굴 안에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서식지는 화성 토양과 얼음을 섞어 만든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3m 두께의 레골리스가 쌓여 방사선을 차단해요. 온실에서는 염소산염을 제거한 토양에서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심리적 고립이죠. 지구와의 통신은 최소 6분, 최대 44분이 지연됩니다. 가족과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해요. 사랑해 라고 말하면 대답이 돌아오는데 12분에서 88분이 걸립니다. 좁은 공간, 같은 사람들, 같은 음식, 끊임없는 위험.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조건을 준다면 화성으로 이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중력도 문제입니다. 화성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안 되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 실험에 따르면 저중력은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시력 저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킵니다. 화성에서 2년을 보낸 후 지구로 돌아오면 당신의 뼈는 골다공증 환자처럼 약해져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다시는 지구 중력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년, 200년 뒤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와 비슷한 생활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한 1년 정도는 살아볼 마음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왜 가는 걸까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곳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아요.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 붕괴. 만약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어쩔 건가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두 행성에 살고 있다면 한 행성이 재앙을 겪어도 인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화성은 백업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인류 문명의 백업 복사본이죠. 하지만 동시에 화성은 거울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생명이 살 수 없는 행성에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2050년쯤 화성 식민지의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화성 중력에서 자라고 붉은 하늘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구를 밤하늘의 푸른 별로만 알게 될 거예요. 그 아이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아이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종의 시작일까요?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화성에서 태어나서 화성 음식을 먹고 화성 공기를 마시며 화성 중력에 적응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지구인일까요?
아니면 화성인이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게 화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NASA가 2030년대 후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대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건 의지와 자금이죠.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공포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 AI를 사용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하며 삶의 일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성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는 극한의 환경이지만 언젠가는 화성에서 살다 왔어 라는 말이 유학 다녀왔어 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날이 올 거예요. 15세기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넌 것처럼, 20세기 사람들이 달에 간 것처럼 21세기 사람들은 화성에 갈 겁니다. 당신은 가시겠습니까? 편도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영영 못 볼 수도 있고 죽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개척자, 수천 년 후 역사책에 이름이 남을 사람이죠. 명심하세요. 이건 우리 생애에 일어날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중 일부는 화성에서 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손자나 증손자가 화성 시민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푸른 별 지구를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저기서 왔다니 믿기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짙은 대기 속에서 살았을까? 화성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낙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낙원, 역설로 가득한 행성에서 우리는 모순을 품은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독을 약으로, 적을 동지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면서 말이죠.